2026년 1월 어느 아침 여의도의 한 오피스 빌딩 23층 30대 펀드 매니저 박 차장이 출근해서 모니터를 켭니다. 화면에 뜬 뉴스 헤드라인 하나에 커피잔을 내려놓습니다. 국내 1위 부동산 운용사 중국계 사모펀드의 매각 확정. 박 차장이 자산 목록을 엽니다. 강남 역사역 앞 초대형 빌딩, 인천 영종도 항공물류센터, 부산 항만 인근 물류거점, 전부 국민연금이 수천억을 넣어 만든 말 그대로 국민의 노후 자금이 콘크리트와 서버로 서 있는 자산들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매각 뉴스가 아닙니다. 이 자산들을 관리하는 회사의 주인이 오늘부로 바뀐 겁니다. 그것도 박 차장이 모르는 사이에. 30분 뒤 전화가 옵니다. 국민연금 투자관리본부, 센터필드 운용사 교체를 통보합니다. 박 차장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생각합니다. 잠깐, 이 빌딩에 우리 아버지 국민연금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한 사람의 이야기 같지만 매달 월급에서 연금을 떼이는 대한민국 직장인 전원의 돈이 걸린 이야기입니다. 대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끝까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20년 전 지구 반대편에서 시작됩니다. 2005년 미국 코네티컷주 뉴헤이븐, 예일대학교 캠퍼스 한쪽 사무실에서 33살의 중국인 청년이 전화기를 듭니다. 상대는 예일대 기금 담당자. 2천만 달러만 주십시오. 제가 아시아에서 세계 최고의 투자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장래희. 이 남자가 20년 뒤 한국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통째로 삼키게 됩니다. 장래희가 그 돈으로 제일 먼저 한 일, 중국 선전의 한 허름한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회사, 텐센트. 지금의 위챗, 왕자연교, 텐센트 뮤직을 만든 그 회사의 초기 투자자가 됩니다. 한국으로 치면 2005년에 카카오 창업 직전에 돈을 넣은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시절에 텐센트가 터집니다. 이어서 징둥닷컴, 바이두까지 장래희가 건드린 회사마다 주가가 수십 배씩 치솟습니다. 그의 회사 힐하우스는 운용자산 730억 달러, 한화 약 100조 원짜리 괴물이 됩니다. 여러분, 퇴직금 전부를 합쳐도 이 남자가 굴리는 돈에 티끌만큼도 안 돼요. 근데 이 남자 갑자기 중국을 떠납니다. 싱가포르 창의공항 입국장, 장래희가 여권을 내밉니다. 더 이상 중국 여권이 아닙니다. 싱가포르 시민권. 100조를 굴리는 남자가 자기를 만들어준 나라의 국적을 겨우 몇 달 만에 버린 겁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이 남자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시진핑은 내가 키운 회사도 빼앗을 수 있다. 근데 내 머릿속에 있는 네트워크는 못 빼앗아. 다른 데서 다시 하면 돼.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같은 시기 베이징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시진핑이 민간 빅테크를 향해 칼을 뽑았습니다. 알리바바의 마윈이 공개 석상에서 증발해버렸고, 텐센트는 게임 규제로 주가가 반토막 났습니다. 민간 사교육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갑자기 오늘부터 매출의 절반을 국가에 바쳐라고 한 거예요. 장래희는 그 꼴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짐을 쌌습니다. 싱가포르에 자리 잡은 장래희. 이 남자의 시선이 새로운 먹잇감에 꽂힙니다. 한국, 더 정확하게는 한국의 부동산 인프라.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이름은 장래희가 아닙니다. 이지스 자산운용. 자산운용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하실 수 있어요. 주식 좀 굴리는 회사 아니냐고. 아닙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 회사를 만든 건 한국금융관료 출신 인사입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을 순서대로 보면요, 국민연금 담당자와 악수를 하고 펀드를 만들고 그 돈으로 강남에 빌딩을 올리고 인천에 물류센터를 짓고 하남에 데이터 센터를 세웠습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으로 대한민국의 뼈대를 쌓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20년을 쌓으니까 이지스가 굴리는 돈이 71조 7천억 원이 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1년 동안 쓰는 예산의 10분의 1을 한 민간 회사가 굴리고 있는 거예요. 국내 부동산 펀드 시장 점유율 1위, 아시아 부동산 운용 규모 세계 2위. 근데 이 회사를 파는 건 이 창업주가 아닙니다. 창업주의 딸입니다. 미국에서 금융을 공부한 딸이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판이 바뀝니다. 아버지는 국민연금과 20해 넘게 신뢰를 쌓으며 느리게 키운 사람이에요. 딸은 다릅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에 전화를 겁니다. 글로벌 입찰로 최고에 팔아주세요. 아버지 세대의 언어는 관계였는데 딸 세대의 언어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이 딸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만든 건 훌륭해요. 근데 이건 감정이 아니라 숫자의 문제예요. 국민 돈으로 키운 회사가 한 가족의 투자 상품으로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매각 방식 자체가 이상합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설계한 구조가 프로그레시브 딜이에요. 보통 입찰은 봉투를 열어서 최고가가 이기잖아요. 프로그레시브 딜은 봉투를 열고 나서도 더 올릴 사람 하고 기회를 또 줍니다. 왜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요?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됐는데 옆에서 잠깐 나 1,000만 원 더 올릴게 하는 게 허용되는 구조예요. 단순한 입찰 방식이 아니라 돈 많은 쪽이 반드시 이기도록 게임 규칙 자체를 월스트리트가 짜준 겁니다. 이 규칙 아래서 본입찰이 열립니다. 흥국생명이 1조 500억을 씁니다. 한화생명보다 높고 힐하우스보다도 높았어요. 원래 규칙대로라면 흥국생명이 이긴 겁니다. 근데 게임이 끝난 뒤에 판이 뒤집힙니다. 힐하우스가 프로그레시브 딜을 통해 1조 1천억까지 끌어올립니다. 단숨에 2천억 가까이를 더 쌓아서 흥국생명을 500억 차이로 넘겼습니다. 역전패입니다. 흥국생명 M&A 담당자가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겼는데 게임이 끝나고 나서 상대가 추가 베팅을 했다. 이게 입찰인가 카지노인가? 이게 왜 이상하냐면요. 공정한 경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허무하게 증발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입찰에서 이기고도 지는 구조, 시험 만점 받았는데 옆에서 답안지를 고쳐 쓸 수 있게 해준 거나 다름없어요. 흥국생명은 법적 대응까지 시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습니다. 정치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2026년 1월 8일 국민의힘 공식 성명. 이지스의 중국계 매각은 국가 인프라를 통째로 넘기는 꼴이다. 근데 정치권보다 먼저 더 조용하게, 더 강력하게 움직인 곳이 있습니다. 2026년 2월 24일 경찰이 이지스 자산운용 매각 과정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합니다.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힐하우스에 유리하게 규칙이 짜여졌는지를 파기 시작한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자초한 불씨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힐하우스가 1조 1천억이나 써가면서 한국의 부동산 운용사를 산 이유, 이게 핵심인데 대부분의 뉴스가 이 부분을 빠뜨립니다. 이지스가 보통 부동산 운용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 빌딩만 굴리는 회사가 아니에요. 데이터 센터, 물류센터, 항만 부지를 묶어서 운용합니다. 전기선, 인터넷선, 택배 길목처럼 눈에 안 보이지만 나라를 작동시키는 인프라의 열쇠를 쥔 회사예요. 박 차장이 매일 아침 카카오톡으로 아내한테 출근했어를 보내잖아요. 그 메시지가 물리적으로 저장되는 곳이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지스는 하남에 40메가와트급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직접 개발하고 운영한 이력이 있어요. 통신사, 클라우드 기업, AI, 연산 서비스의 심장을 만져본 유일한 한국 부동산 운용사입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그 데이터 센터 이미 2024년에 호주 맥쿼리한테 팔았잖아. 난리칠 거 뭐 있어? 맞습니다. 매경 칼럼에서도 정확히 이 점을 지적했어요. 안보를 가장한 공포 마케팅이라고요. 건물 하나는 이미 빠진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힐하우스가 산 건 데이터 센터 한 채가 아닙니다. 71조짜리 자산을 굴리는 플랫폼 자체입니다. 새 데이터 센터를 개발할 수 있는 경험과 라이선스, 국민연금과의 20년 파트너십, 부산항에서 영종도를 거쳐 강남 센터필드까지 이어지는 네트워크, 건물은 팔았어도 건물을 찍어내는 공장을 산 겁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하나를 매각했다고 삼성은 이제 반도체 안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공장은 또 지으면 됩니다. 기술과 거래처와 네트워크가 본체잖아요. 이지스의 데이터 센터 하나가 빠진 건 삼성이 공장 하나 판 것과 같은 레벨이에요. 본체는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그래봐야 부동산 운용사잖아. 뭐가 그렇게 위험하냐고요? 물류센터를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2026년 2월 이지스가 인천 영종도 항공물류센터를 매각합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부품, 의약품, 식량이 한국 전역으로 퍼지는 관문이에요. 이 회사의 주인이 바뀌면 뭐가 언제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는지 그 물류 데이터의 열람 권한이 달라집니다. 데이터가 곧 권력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길목을 장악한 사례가 역사에 이미 있습니다. 조선 세도정치 시절 안동 김씨가 전국 조창의 관리권을 장악합니다.
조창은 세금으로 거둔 쌀을 모아두는 국가 창고예요. 쌀 한 톨의 주인은 여전히 나라고 농민인데 쌀이 지나가는 모든 길목과 창고를 한 가문이 쥐니까 결국 그 가문이 경제를 지배했습니다. 실물은 건드리지 않고 길목만 쥐는 전략. 지금과 소름 돋게 닮았는데 이걸 그냥 우연으로 볼 수 있을까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조선 조창은 적어도 조선 사람이 관리했습니다. 지금은 그 길목의 열세가 국경을 넘어가려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막았다는 거예요. 2018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중국 국영 해운회사 코스코가 미국 항만터미널을 인수하려 합니다. 가격도 맞았고 서류도 완벽했어요. 인수 직전까지 갔습니다. 근데 FIUS, 미국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 펜 한 자루로 막습니다. 국가안보 위협. 이 한 줄이면 끝이에요. 수조 원짜리 딜이 휴지가 됩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중국 기업이 빅토리아주 건설사를 인수하려다 FIRB, 호주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가 거부합니다. 이유가 뭐였냐면요. 이 회사가 호주 군사시설 인근 인프라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실제로 한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가능성 하나만으로 막았어요. 한국에서 벌어진 일과 비교해보세요. 이지스는 데이터 센터, 물류센터, 항만 부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미국이었으면 CFA-US 심사 대상 1순위, 호주였으면 FARB가 즉시 제동을 걸었을 자산이에요. 한국은요, 금감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전부입니다. 장래희가 범죄자인가? 아닙니다. 서류상 결격 사유? 없습니다. 통과, 단순한 심사 미비가 아닙니다. 71조짜리 인프라의 열세를 넘기는 심사인데 범죄 여부만 확인하고 끝낸 거예요. 제도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바꿀 때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투표를 합니다. 후보자 면접도 보고 주민설명회도 열고 공고기간도 지킵니다. 근데 71조짜리 국가인프라 운용사의 주인이 바뀌는 건 금감원 서류심사 한 번으로 끝이에요. 우리 동네 아파트 경비원 바꾸는 것보다 대한민국 인프라의 열쇠를 넘기는 게 더 쉽습니다. 막자니 법적 근거가 없고 열어주자니 안보가 뚫립니다. 이 구멍을 뚫고 들어온 게 힐하우스입니다. 직접 들어오면 중국계 논란이 되니까 일본계 파트너 3TAAMC를 앞섭니다. 서류상 대주주는 일본 회사, 실질 자본과 의사결정은 힐하우스. 한국법은 서류에 찍힌 이름만 봅니다. 그 이름 뒤에 누가 서 있는지는 심사 범위 밖이에요. 과장이 아니냐고요? 동남아에서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전력통신 인프라를 리츠로 사들이고 고배당 구조로 만들어서 전기요금을 올렸습니다. 현지 정부가 요금을 낮춰달라고 요청하면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끝이에요. 정부보다 계약이 강한 구조. 한마디로 인프라가 사모펀드 안에 들어가면 공공성은 계약서 뒷장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이미 증명된 패턴이에요. 근데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이지스가 팔리게 된 근본 원인에 진짜 소름 돋는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요. 국민 돈으로 키운 회사를 왜 파느냐는 당연한 질문에 답이 안 되거든요. 창업주가 공적 자금으로 회사를 키웠어요. 국민연금이 가장 큰 고객이었고 국민연금 돈으로 센터필드도 짓고 스타필드에도 3,800억을 넣었습니다. 근데 창업주 가족이 이 회사를 자기 자산처럼 최고가 매각을 추진했어요. 국민연금은 사전에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돈을 넣은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빌딩 열쇠를 남한테 넘기려 한 거예요. 여기서 같은 사건을 국민연금 담당자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이지스에 수백억을 맡겼습니다. 수익이 나니까 수천억을 더 넣었어요. 센터필드를 짓고 스타필드에 3,800억을 넣고 물류센터까지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스를 보니 자기가 키운 운용사가 해외 사모펀드에 팔린다고 나옵니다. 사전 통보도 없었어요. 이 담당자가 회의실에서 한 말이 전해집니다. GP 교체합니다. 펀드 운용 주체를 이지스에서 빼겠다는 선언. 3,800억을 넣은 투자자가 당신한테 더 이상 내 돈을 맡기지 않겠다고 칼을 뽑은 겁니다. 한국 금융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시나리오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시나리오를 짚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하나,
힐하우스가 최종 승인을 받고 이지스의 새 주인이 됩니다. 장래희의 팀이 한국에 들어와 71조를 운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회사의 작동 원리가 바뀝니다. 사모펀드의 존재 이유는 단 하나예요. 투자한 돈 대비 수익률, 내부 수익률, IRR을 정해진 기간 안에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 안정적인 장기 운용, 공공성. 사모펀드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장래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사모펀드라는 구조 자체가 그렇게 작동해요.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 있거든요. 장래희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한국은 제도가 느슨하고 인프라는 저평가돼 있고 연금 자본은 풍부하다. 이보다 완벽한 시장이 어디 있어. 사모펀드 입장에서 한국은 열쇠가 걸려있지 않은 금고였던 겁니다. 2017년 영국 사모펀드 맥쿼리와 여러 투자자 컨소시엄이 영국 최대 수도회사 템스워터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한 일을 순서대로 보면요. 배당을 최대한 뽑아냅니다. 차입을 늘려서 레버리지를 키웁니다. 수도 간 교체 보수 예산은 깎습니다. 결과 런던 시민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의 파이프가 100년 넘게 교체되지 않아 누수율이 치솟았고 하수 처리가 안 돼서 템스강에 오물이 흘러들었습니다. 2023년 영국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할 지경까지 갔어요. 사모펀드가 인프라를 만나면 벌어지는 일의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근데 여기와 한국의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영국은 수도라도 문제가 눈에 보이잖아요. 한국의 데이터 센터와 물류 센터는 문제가 생겨도 눈에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더 무섭습니다. 이게 박 차장의 하루에 어떻게 스며드느냐? 아침 7시 아내가 쿠팡에서 택배를 시킵니다. 이지스가 운용하는 물류센터의 임대료가 올랐습니다. 쿠팡이 물류비를 전가합니다. 택배비에 500원이 슬쩍 붙었습니다. 근데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오전 9시 박 차장이 회사에 출근합니다. 이지스가 운용하는 오피스 빌딩의 임대료가 갱신되면서 15% 올랐습니다. 회사가 사무실 비용을 줄이겠다며 좌석을 줄입니다. 박 차장의 고정 자리가 공유 좌석으로 바뀝니다. 오후 2시 딸이 학교에서 넷플릭스로 영어 수업을 봅니다. 데이터 센터 이용료가 올라서 클라우드 비용이 올랐습니다. 넷플릭스 월정화액에 2,000원이 추가됐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습니다. 택배비 500원, 사무실 좌석 하나, 넷플릭스 2,000원. 누구도 화를 내지 않을 금액이에요. 그게 이 구조의 천재적인 부분입니다. 한 방에 1만 원을 올리면 뉴스가 되지만 10군데에서 500원씩 올리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것들이 전부 같은 뿌리, 한 사모펀드의 수익률 극대화에서 나왔다는 걸 박 차장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대부분의 국민이 모릅니다. 씁쓸한 건 이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화가 나지 않고 화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 이 시나리오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영원히 안 갖고 있어요.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면 팝니다. 올리고, 빌리고, 팔고, 세 단어. 팔고 나면 남는 건 고래버리지에 시달리는 빈 껍데기 자산입니다. 그 손실은 여러분의 연금 수령액으로 돌아옵니다. 사모펀드는 먹고 떠나고 남은 건 뼈다귀 뿐이에요. 2040년에 받을 연금이 줄어드는 건데 그때 가서 왜 줄었지? 하면 이미 늦습니다. 자, 여기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시나리오 2. 금감원이 승인을 거부합니다. 2026년 4월 8일 보도에 따르면 입찰 비리가 확인되면 대주주 변경 승인이 좌초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의 반대 민원도 쇄도하고 있어요. 이러면 끝 아니냐고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미 이지스 내부는 무너지고 있어요. 국민연금은 자산을 빼고 있고 경찰은 수사 중이고 핵심 인력은 이탈하고 있습니다. 4월 7일 기준 역삼 센터필드 운용사 교체 후보로 KB와 코람코가 경합 중입니다. 국민연금이 직접 새 운용사를 고르고 있다는 건데 이건 단순한 교체가 아니라 20년 파트너십을 청산하는 겁니다. 고양 스타필드도 매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71조짜리 운용사가 선장 없는 배가 되고 있어요. 배에 짐은 실려 있습니다. 그 짐이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 담당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10년간 쌓아온 포트폴리오가 주인 없는 고아가 되는 건가? 자기가 직접 고른 운용사, 자기가 직접 승인한 빌딩인데 그 결정의 결과를 자기가 수습해야 하는 상황. 씁쓸한 구조입니다. 비슷한 일이 1866년에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서울 종로의 직물 상인 김씨.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다시 짓겠다며 원납전을 걷습니다. 사실상 강제 기부금이에요. 김 씨는 전 재산의 3분의 1을 냅니다. 나라 궁궐을 짓는 거니까 하고 이를 악물었죠. 근데 겨우 3년 뒤 대원군이 실각합니다. 공사는 중단됐고 거둔 돈은 돌려주지 않았고 반쯤 지은 건물은 관리할 사람이 없어 빗물에 젖었습니다. 김 씨가 동료 상인한테 한 말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내 돈은 궁궐이 됐는데 그 궁궐의 주인이 사라졌다. 국민연금으로 만든 빌딩의 운용사가 사라지는 지금 160년 전 김 씨의 한탄이 글자 한자 안 바꾸고 겹칩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의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김 씨는 대원군 얼굴이라도 알았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 2200만 명은 자기 돈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자, 여기서 분위기를 한 번 더 바꿔보겠습니다. 앞에 두 시나리오가 드러난 위험이라면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위험입니다. 가장 현실적이면서 가장 교묘한 시나리오예요. 힐하우스가 직접은 못 들어오지만 3TAAMC를 앞세워 우회 인수에 성공합니다. 서류상 일본 회사가 주인, 실질적 지배는 힐하우스. 한국 감독당국은 서류만 보니까 통과시킵니다. 비슷한 구조가 2015년 동남아에서 벌어졌습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색이 태국 통신사 싱코프를 우회 인수했어요. 서류상 태국 법인이 주인이었지만 실질 지배는 싱가포르였습니다. 태국 정부가 뒤늦게 알고 뒤집으려 했지만 이미 계약은 체결된 뒤였어요. 근데 한국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태국은 그 뒤로 외국인 투자법을 대폭 강화했어요. 한국은 이지스 사태가 터진 지금까지도 법 개정 논의조차 봉회돼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3TAEMC 담당자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서류상 우리가 주인이지만 전화 한 통이면 싱가포르에서 지시가 내려온다. 우리는 간판이지 주인이 아니다. 이 구조에서 책임은 간판이 지고 이익은 뒤에 숨은 사람이 가져갑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여러분 지갑에 직접 닿습니다. 물류센터 임대료가 오르면 택배비가 오르고 오피스 임대료가 오르면 회사가 비용을 줄이겠다며 복지를 깎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한국호 회사가 아니라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법인이라서 항의할 창구조차 없어요. 그러면 2년에서 3년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지스가 보유한 물류센터, 오피스의 임대료가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시장 가격 조정이라는 이름으로요. 동시에 차입을 늘립니다. 빚을 더 끌어와서 수익률을 부풀리는 겁니다. 자본 효율화라고 부르죠. 그리고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면 팝니다. 통째로. 이걸 엑시트라고 합니다. 올리고 빌리고 팔고 전부 정상적인 금융 용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함정은요. 우회 구조라서 문제가 터져도 책임질 주체가 안개 속입니다. 박 차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사실 이겁니다. A 하자니 위험하고 B 하자니 더 위험한 상황. 힐하우스가 들어오면 인프라가 수익 극대화 논리에 종속되고 힐하우스를 막으면 71조짜리 운용사가 공중분해됩니다. 어느 쪽이든 그 위에 올라타 있는 국민연금이 흔들려요. 딜레마입니다. 박 차장은 그날 밤 아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직할 것 같아. 근데 이상한 게 내가 회사를 떠나는 건 내 선택인데 우리 아버지 국민연금은 2배에서 내릴 수가 없어. 아내가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박 차장이 대답합니다. 그게 나도 모르겠어. 이게 이지스 사태의 진짜 공포입니다. 답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 여기서 좀 더 공정한 시각을 위해 반론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힐하우스가 싱가포르 회사인데 중국 자본이라고 단정 짓는 건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장래인은 싱가포르 시민권자이고 LP 자금의 90% 이상이 미국 중동 기관 투자자라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인정합니다. 서류상으로 힐하우스는 중국화업 회사가 아닙니다. 근데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미중 갈등이 역대급으로 치달은 지금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 빅테크로 성장한 창업자가 한국 국가 인프라에 운용권을 주면 미국이 그걸 어떻게 볼까요? 존재 자체가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 리스크가 됩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이 이미 자산을 빼고 있으니까 해결된 거 아니야? 맞습니다. 센터필드와 스타필드는 빠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각도를 바꿔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71조 전체에서 국민연금이 빼낼 수 있는 건 일부예요. 만기가 안 된 펀드, 공동출자 구조 안에 묶인 자금은 쉽게 못 뺍니다.
수술은 시작했는데 암이 퍼진 범위를 아직 다 파악 못한 상태와 비슷합니다. 세 번째, 외국 자본의 인프라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흔한 일인데 유독 한국만 난리 아니냐? 근데 이 논리가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나 먹히죠. 호주에는 FIRB, 미국에는 CFIUS가 있어서 안보 관련 인프라에 외국인 투자를 국가 차원에서 걸러냅니다. 한국에는 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소를 잃고 나서야 외양간이라는 게 있었어? 라고 묻는 수준이에요. 네 번째, 한국 회사가 샀으면 괜찮았느냐? 솔직히 IRR 극대화와 엑시트는 국적과 무관한 사모펀드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근데 결정적 차이가 하나 있어요. 한국 기업이면 한국 법원, 한국 감독당국, 한국 정부가 직접 규제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사시에 이 자산 매각 잠깐 멈춰라고 할 수 있어요. 외국계 PEF가 케이맨 제도 법인을 통해 소유하면 그 고리가 끊어집니다. 법적 관할이 바다 건너로 넘어가는 거예요. 같은 병이라도 우리 동네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느냐, 비행기 타고 외국 병원까지 가야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확정짓기엔 이릅니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겁니다. 국민연금이 20년간 키운 인프라의 열쇠가 서류 심사 한 번으로 국경을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을 제도가 이 나라에는 아직 없어요. 4월 8일 기준 이지스 매각의 마지막 관문은 금감원의 대주주 변경 승인입니다. 입찰 비리가 확인되면 승인은 좌초됩니다. 하지만 비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서류상 결격 사유가 없는 힐하우스를 막을 법적 근거도 현재로선 없습니다. 이건 이지스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데이터 센터, 물류센터, 항만, 오피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일상을 떠받치는 인프라가 리츠와 사모펀드로 쪼개지고 그 조각들이 국적 불명의 자본에 하나씩 넘어가는 흐름의 첫 번째 경고등입니다. 이지스가 마지막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택배를 받고 카카오톡을 보내고 회사에 출근해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 그 모든 걸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바닥이 있고 그 바닥의 주인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월급에서 9%씩 떼이는 그 돈, 30년을 꼬박 넣어야 받을 수 있는 그 연금이 어떤 빌딩의 벽돌이 됐는지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게 이 사태의 본질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가 매달 월급에서 빼놓는 국민연금, 그 돈이 지은 빌딩들, 그 빌딩의 열쇠가 지금 누구 손에 있는지 한 번쯤은 따져볼 때가 됐습니다. 박 차장은 이직한 회사에서 처음 맡은 업무가 뭐였냐면요. 국민연금 위탁 자산 실사 보고서 작성이었답니다. 새 회사 책상에 앉아서 옛 회사가 관리하던 빌딩 서류를 넘기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이 서류에 적힌 빌딩 주소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노후잖아. 나는 자리를 옮겼지만 이 주소들은 안 옮겨져. 그리고 이 주소들의 새 주인이 누구인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몰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이지스 매각 승인해야 한다, 막아야 한다.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